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우주TV의 티노입니다. 최근에 구매 가이드를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팝콘에듀에서 또 모든 게임들을 모아서 연말 총결산 빅세일 팝콘데이 행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부랴부랴 팝콘 사이트를 한번 들어가서 어떤 상품들이 어떤 가격에 판매되고 있는지 한번 제가 간략하게 체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팝콘 해주 사이트에 들어오시면은 바로 전면부 행사에 웰컴 투 팝콘데이라고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 60% 할인가로 상품들이 깔려 있는데요. 한번 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날짜는 15일에서 1월 4일까지 진행되고요. 그리고 사가니가 이번에 새로 출시됐죠. 더불어 이제 한 가지 더 연말에 보면은 12월 말에 슈퍼 얼리버드 하나가 더 오픈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좀 더 기다려봐야 될 것 같고요. 우선은 현재 슈퍼 얼리버드는 이제 사가니 되고 있고요. 포실리스는 슈퍼 얼리버드는 끝났고 출시 특가로 30% 46,000원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이제 팝콘 창고 대방출해서 과연 어떤 것들이 나왔을지 여기서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우선 스탁파일 가격은 77,700원이고요. 풀세트라서 아무래도 그 매력적인 구성이긴 해요. 주식 게임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이거 많이 이제 좀 많이 눈여겨보실 것 같아요. 근데 주식 게임을 좋아한다고 해서 무조건 이 게임이 좋은 게 아니고 어떤 요소를 좋아해야 되냐면 주식도 주식이지만 약간 블러핑, 그러니까 속이는 요소랑 경매 요소, 이 두 개가 좀 더 주식이라는 느낌보다는 더 강해요. 어떤 주식이 쌀 때 사서 비쌀 때 파는 그런 기조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이 게임이 굴러가는 형태는 경매, 비딩을 통해서 그 주식을 사고 그리고 그 주식 카드들이 공개되기도 하지만 몇몇 카드는 뒤집어서 논단 말이에요. 그 경매 대상을. 그런 또 비공개, 그러니까 포커페이스라든지 좀 블러핑 요소가 들어가요. 그래서 좀 더 편하게 되게 파티한 느낌으로 즐길 수 있는 주식 게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노터치 크라켄 디럭스는 옛날에 그 EL로 작은 박스로 타임범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거 리테마 버전으로 또 나왔던 건데 가격이 17,400원 괜찮은 가격이라고 생각을 해요. 다만 어떤 분들 대상으로 이 게임을 추천드리냐면 우선 최소한 5명, 그러니까 지금 또 시국이 하필 이렇게 됐잖아요. 조금 시간이 좀 지나서 풀린다고 하면은 그때를 좀 노려볼 만한 게임들인데 앞으로도 소개하겠지만 그 팝콘에 있는 게임들 중에 좀 주옥 같은 파티 게임들이 좀 있어요. 몇 개가. 다만 시기가 이래가지고 지금 저거 사도 내가 못하겠지 이제 이런 생각들을 하는 게 좀 실상 사실이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행사 때 가격이 저렴하니까 사뒀다가 코로나가 풀린다면 좀 즐길 수 있겠죠. 여기 노터치 크라켄입니다. 그래픽 우선 뱅상영님의 그림이라서 이미지상으로는 너무 그래픽상으로 좋고요. 최대 8인까지 이제 가능하게 늘어났어요. 디럭스는. 이 게임이 또 좋은 게 뱅이라든지 이런 역할극이 있는 아발론이라든지 이런 게임 같은 경우는 7, 8 꽉 채워야 진짜 풀 재미를 줄 수 있잖아요. 이 노터치 크라켄도 물론 사람이 많을수록 재밌긴 하지만 최소한 5명 정도 모인다면은 좀 괜찮아요. 왜냐면 이렇게 탐험대 카드와 스켈레톤 카드가 있어요. 그래서 스켈레톤은 크라켄을 깨워야 이기는 거고, 그러니까 악당팀이죠. 탐험대는 여기 있는 이 보물 상자를 다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4명인 경우, 4명이 할 경우도 있잖아. 4명이 할 경우는 탐험대 카드 3장에 스켈레톤 카드를 2장을 넣어요. 3둘이 들어가는 거죠. 3둘. 많으면 4대1로 나올 수도 있고요. 아니면 3대2로 나올 수 3대2로 나올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노터치 크라켄의 강점은 역할극이긴 한데 최소한의 인원, 그러니까 4명까지도 최소한 가능해요. 그래서 여기 탐험대가 3장이 들어가고 스켈레톤 카드가 2장이 들어가서 총 5장을 셔플을 해서 4장을 나누는 거죠. 그러다 보면 최대 탐험대가 3대 스켈레톤 하나가 나올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탐험대 2에 스켈레톤 2이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한 장이 주는 긴장감, 그러니까 착한 팀이 무조건 2에 스켈레톤 하나는 무조건 있는데 나머지 이 한 사람이 깍두기 요소로서 이 사람이 내 편일까 탐험대인가 스켈레톤인가 하는 그 매력 때문에 4명까지도 즐길 수 있는 블러핑 팀 게임이라고 생각을 해요. 방식은 이렇게 서로 5장을 나눠 갔는데 이 5장 중에 보물이 인원수만큼 들어있어요. 4장이 들어있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다 꽝, 이거 빈 상자가 들어있고요. 그리고 크라켄 카드가 한 장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걸 잘 섞어요. 섞어가지고 서로 5장씩 나눠줍니다. 이제 역할 카드는 게임 도중 내내 안 바뀌어요. 탐험관이 스켈레톤인지 자기만 보고 이 중앙에 카드를 뽑아서 깔거든요. 그런데 선이 먼저 내 것을 제외한 나머지 사람의 카드를 골라요. 이때 재밌는 점은 내가 만약 탐험되면 보물을 찾아야 돼요. 물론. 그런데 내가 스켈레톤이면 크라켄 딱 한 장 있는 카드를 뽑거나 그렇지 않으면 여기에 총 4 곱하기 4 16장의 카드가 깔려요. 16장의 카드가 깔 때 동안 보물을 다 발견 못하게 막는 거죠. 이게 좀 약간 영리하게 겐세이를 노는 거죠. 그러면은 스켈레톤 팀이 승리합니다. 제가 탐험되면 내 카드를 딱 봤을 때 내 카드에 보물이 2장 있어. 그러면은 솔직하게 말해도 돼요. 나 탐험했는데 내 카드에 보물이 2장 있어 라고 하고 내가 먼저 나머지 사람 걸 카드를 뽑습니다. 그럼 물어보겠죠. 보물 있는 사람 있어? 이렇게 물어봐요, 솔직하게. 근데 이때 스켈레톤인데 내가 딱 봤는데 크라켄이 있어요. 저 친구가 뽑는데
이 크라켄 카드를 뽑게 하면 되는 거잖아요. 나도 탐험대야. 내가 보물상자 있어 라고 해요. 그러면은 선이 그 보물 중에 한 장을 딱 뽑습니다. 근데 이렇게 빈 상자가 나올 경우가 있겠죠. 왜냐면 내가 갖고 있는 5장 중에 보물이 다 있을 순 없잖아요. 이 절묘하게 그 심리적 밸런스를 맞춰놓은 게, 누가 거짓말을 하더라도 딱 오픈을 했을 때 네가 거짓말했네 라고 바로 단정 지을 수가 없어요. 왜냐, 이렇게 진행을 하다 보면 카드를 5장을 갖고 있는데 누군가가 저 친구 보물 있다고 했으니까 계속 내 걸 깔 거 아니에요. 막 쟤도 내 걸 까고 저 친구도 내 걸 까고 했는데, 오픈하다 보니까 5장 중에 보물이 없어. 그러면은 너 거짓말했냐고 역할을 확실하게 알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 게임에서 재밌는 건, 내가 거짓말을 했지만 내 카드를 가져가서 빈 보물 상자를 놓였어요. 그러면 이제 내가 그 선택을 당한 사람이 다음 카드를 고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중요한 룰은, 선택을 당한 사람이 바로 아까 선택한 사람을 못 골라요. 그러니까 너 우리 편이지? 우리끼리 서로 카드를 오픈하자, 이걸 막아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를 뽑았던 사람 거는 우선 뽑지 못하고 나머지 사람 걸 뽑는데, 뽑고 이 사람이 또 뽑고 막 하다 보면 중앙에 한 라운드 인원수만큼 카드가 깔릴 때쯤이면 많아야 내 거 카드 한 2장? 3장밖에 못 가요.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거짓말을 할 수 있어요. 내 거 이거 있었는데 그거 못 뽑았네, 이런 식으로 거짓말을 해요. 그렇게 되고 라운드가 끝나면 이 카드를 다 섞습니다. 다시 이제 오픈된 게 4장이 오픈됐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나머지 카드들 다 다시 가져서 다시 섞어서 이제 또 4장씩 나눠져요.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해요. 그러니까 내가 아까 보물이 있었는데 지금은 없다라든지, 내가 아까는 보물이 없다가도 지금 들어왔을 수도 있고, 그래서 그 절묘한 그 거짓말하는 기점을 잘 잡아야 돼요. 내가 만약 스켈레톤이라면 내가 계속 착한 척을 해요. 그러니까 나 보물 있어 라고 해서 실질적으로 보물이 있게끔 해서 신뢰를 주다가 마지막 절묘하게 크라켄이 들어왔을 때이면, 마지막 라운드면 이제 카드가 한 2장 정도 남았을 때란 말이에요. 둘 중에 하나가 크라켄이야. 나 보물상자 있어 라고 막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딴 쪽도 분명 보물상자 있다고, 내가 진짜야 막 이렇게 싸울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까지 신뢰를 줬잖아요. 저는 나 보물상자가 있었다고, 맞아 너 내 편이었지 하고 까는 순간 크래켄이 열렸다. 그러면 스켈레톤 팀의 승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되게 그 공수 간의 밸런스가 전 되게 잘 맞는다고 생각을 해요. 탐험대는 탐험대 나름대로 보물상자를 찾아가는 매력이 있고, 스켈레톤은 적당히 보물상자를 내주면서, 그러니까 있다고도 있으면 없다고 할 수도 있지만, 나 없어, 나 보물상자 없어 라고 했는데 저 친구가 그냥 딱 갔는데 보물상자가 나왔어. 그러면 너무 너 스켈레톤이네 빼박이 돼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뭐 5장 중에 보물 하나는 있어 뭐 이런 식으로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약간 어느 정도 애매하게 그런 식으로 자기의 캐릭터를 약간 빌드업 해나가는 거죠. 요즘 뭐 이제 뱅이라든지 이런 거 좀 목마른 사람들 계시잖아요. 나 진짜 마피아 게임 너무 좋아하는데 하고 싶어. 그런 분들한테는 노터치 크라켄 이 게임 플레이 타임도 그렇게 길지 않고요. 최소한 4명에서 5명부터 시작할 수 있는 또 블러핑 게임이라서 마피아 게임에서 목말랐던 분들, 그런 분들께 추천드리는 게임입니다. 그리고 스컬킹 오리지널도 나왔고요. 스컬킹 오리지널은 워낙 유명한 게임이니까 제가 해본 것 중에 트릭 테이킹 게임 중에 거의 5손가락 안에 드는 게임이고요. 굉장히 물고 물리는, 단순하게 트릭도 있지만 이제 비딩을 해서 이기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몇 번을 이길 건지를 정하는, 혹은 내가 카드가 너무 안 좋아 못 이기겠어 그러면은 0비딩이라는 거, 나 못 이겨 라는 걸 해서 진짜 못 이겼을 경우 점수를 라운드에 곱해서 주는, 그런 또 재미난 점수 체크 방식 때문에 계획에 나가는 게임인데, 또 그 매력이 있어요. 너 0비딩 안 진다고 했어? 에이 한 번 정도는 이겨야지 하고 막 계획을 서로 흐트러뜨리고, 그런 매력이 있어서 재밌는 카드 게임이에요. 트릭테이킹을 안 해보신 분들한테 조금 어려울 수 있는 게임이긴 한데요. 트릭테이킹 어느 정도 해보신 분들께 좀 추천드리는 게임이고요. 그 다음에 섀도우 레이더스는 저희 우주TV에서 플레이 스루로도 했지만, 이 게임도 앞선 그 노터치 크라켄과 같은 형태의 약간 역할 극인데, 이거는 흑과 백에게 대결 사이에 회색 진영이라는, 그러니까 제3의 진영이라는 요소를 넣음으로써 그 요소의 역할이 굉장히 재밌는, 흑과 백은 서로 상대를 잡으면 되는 건데, 이 회색 팀은 니네가 잡건 말건 관계없어, 나는 나만의 미션이 있어 라는 그 캐릭터마다의 미션 때문에 매판 좀 재밌는 양상으로 또 흘러가는 게임이고요. 그러니까 뱅에서 말하면은 배신자 같은 역할인데, 배신자는 혼자만 살아남아야 된다라는 게 고정적인 미션이라면, 섀도우 레이더스에서는 그 뭔가 배신자의 역할이 어떤 내가 받는 캐릭터에 따라서 공동 우승도 있거든요. 내 왼쪽 사람이 이기면 내가 이긴다라든지 뭐 이런 것들, 아니면 뭐 아이템을 모으면 이긴다라든지 그런 요건들이 있어서 또 뭐 6, 7 좀 많아야 재밌는 요소라서, 지금 시국이 아쉽지만 가격이 이제 이렇게 저렴하게 나왔으면은 구비하는 거는 괜찮을 것 같아요. 안에 확장까지 또 같이 들어있어가지고요. 그리고 에볼루션 기후도 굉장히 뭐 미려한 그래픽, 룰이 그렇게 어렵지 않고 나만의 뭔가 종을 만들어 나가는 그런 재미가 있어요. 그런데 약간 조심하셔야 될 게, 이 게임이 인터랙션이 좀 강해요. 생존이 테마의 게임이란 말이에요. 생존이 테마기 때문에 기후가 뜨겁거나 춥거나
하는 것 때문에 내가 죽을 수도 있어요. 스스로 자멸할 수도 있지만 내가 식량을 얻기 위해서 양쪽 플레이어들의 생물들을 잡아먹어야 될 때가 있단 말이에요. 본의 아니게 내가 살기 위해서 공격해야 되는 그런 요인이 있어서 인터랙션이 조금 기분 나쁘지 않은 사람들께 추천드리는 게임입니다. 그것만 아니라면은 굉장히 재밌게 할 수 있어요. 또 공격한다고 무조건 공격을 받는 게 아니고 제가 공격할 것 같은데 그럼 나는 이렇게 방어해야지 라는 이런 방어적인 요소들도 있고 해서 일방적으로 물고 물린다기보다는, 그러니까 초식 동물은 풀을 먹고 육식 동물은 고기를 먹는데 수비적으로 할 경우는 초식 동물이 좀 더 유리한 것도 있고요. 근데 공격적으로 좀 더 와일드하게 갈 경우는 이제 육식 동물이 고기를 얻을 때 종물 잡으면은 그 크기에 따라서 고기가 엄청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들 때문에도 인터랙션을 좋아하는 한 4명, 이거는 한 최소한 그래도 최소한 셋인 것 같아요. 최소한 셋넷 정도 해야 이게 물고 물리는 맛이 좀 있어서 재밌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에볼루션 기후도 인터랙션 좋아하고 유로게임 좋아하시는 분들 추천드리고요. 그 다음에 제왕의 깃발이 저는 작년에 저도 만났지만 되게 간단한 룰인데 진짜 잘 만들었다 하는, 약간 시타델이 갖고 있는 캐릭터들의 물고 물리는 상성관계? 그런데 그게 이제 좀 나중에 보면 좀 뭐랄까 루즈해지는 느낌 있잖아요. 돈이 모여서 이게 딱 끝나면 좋은데 뭔가 막 건물 만들면 부수고 막 또 내가 끝날 만하면 부수고 약간 후반 가면은 힘이 가끔 빠지는 턴이 있을 수도 있고, 고수들끼리 만날 경우. 그런데 제왕의 깃발은 약간 시타델의 그런 캐릭터 간에 물고 물리는 양상들, 죽이고 막 암살하고 뭘 승점을 뺏고 이런 느낌들은 담겨 있으면서도 되게 좀 라운드가 클리어하게 빨리 끝나요. 딱 정해진 내가 손에 든 카드를 한 장씩 다 내려놔서 쓰는데 한 장이 남을 때까지 라운드를 진행을 해요. 매 턴마다 한 장씩 내려놓고. 그렇게 되면 게임이 끝났을 때 승점이 많은 사람이 이기는데, 재밌는 요소는 왼쪽에서부터 카드가 오픈된다는 점과 카드를 서로 저마다가 배치를 해나가는데 현재 카드에서 왼쪽과 오른쪽에 배치를 해나가는 그런 이제 배치의 재미가 있어요. 그리고 이게 제왕의 깃발 외에도 올해 여기 제왕의 불꽃이 출시가 됐어요. 그래서 제왕의 깃발이 없는 분들도 제왕의 불꽃으로 즐길 수 있는, 그러니까 스탠드 얼론 게임인데 카드가 서로 달라요. 총 11장이 들어있는데 11장을 다 사용하는 게 아니고 각 라운드마다 7장을 써요. 그렇기 때문에 무작위로 3장이 빠지기 때문에 서로 달라요. 그러니까 11장이 똑같이 대칭으로 시작을 하지만 게임 시작할 때 3장을 빼기 때문에 서로 이제 비대칭이 되는 거죠. 그렇게 시작을 하는데 뭐 깃발도 그렇고 불꽃도 그렇고 똑같은 그런 스타일로 시작을 합니다. 다만 이제 만약 이걸 섞었어요. 깃발에 있는 영향력 카드와 불꽃에 있는 영향력 카드를 섞어가지고 게임을 할 경우는 역시 플레이어들끼리 시작 덱은 똑같아야 돼요. 똑같이 대칭으로 나눠서 시작하고, 역시 마찬가지로 이제 시작할 때 랜덤으로 7장만 손에 들고 나머지를 버린 채로 게임을 진행하면은 이젠 거기서 이제 비대칭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확실히 깃발만 있을 때보다 불꽃이 합쳐서 게임을 진행하면 리플레이성이 굉장히 올라가요. 매판 하다 보면 좀 제가 놓는 위치에 따라서 좀 감이 와요. 저거 뭐네, 궁수네, 저거 기사네, 이런 느낌이 오는데, 불꽃이 약간 그러니까 또 시타델로 말하면 시타델 확장이 번호가 바뀌면서 들어가잖아요. 똑같은 번호가 있으면 2번을 바꿀 경우는 2번을 빼고 2번을 넣는다든지 이렇게 되기 때문에 깃발과 불꽃도 그런 비슷한 위치에서 사용되는 카드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섞어서 사용하게 되면은 이쪽에다가 놓은 게 보통이면 뭐 깃발이면 이건데 저건가? 막 이렇게 약간 헷갈리는 느낌들도 줘서 확실히 유추하는 맛도 재밌고 리플레이성이 올라가는 조합이라, 이왕 깃발 내가 해봤다 재밌었다 그럼 불꽃은 정말 좀 필구? 확장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카르카손 수렵가 채집, 이거는 뭐 카르카손 워낙 고전 명작이니까 여러분들 재밌게 하실 수 있고, 특히나 이 카르카손 수렵가 채집이 이제 스탠드 언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카르카손 본판에서 여러 가지 확장들이 나오면서 뭔가 이제 MSG가 더 추가가 된단 말이에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생겨나가는데 용도 나오고 뭐 심지어 이러는데, 이 카르카손 수렵가 채집은 그냥 그런 거 군더더기 필요 없고 약간 카르카손 메커니즘을 가져갔지만 선사시대 때 이야기 테마로 돌아가서 점수 먹는 방식들은 비슷하지만 이 게임만으로 확장 느낌 플러스 본판 느낌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는 그냥 이거 하나 가격이 확장하고 본판하고 확장이 추가된 느낌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카르카손을 안 해보신 분들께는 저는 오히려 카르카손 본판으로 시작하는 것보다 차라리 수렵가 채집으로 시작하는 것도 추천을 드려요. 왜냐면은 본판만 했을 때 살짝 약간 심심한 느낌이 있거든요. 왜냐면 옛날에는 정말 재밌는데 요즘 너무 이제 뭐 각양각색의 그런 MSG 요소들이 많아졌기 때문에 조금 나는 유로게임 좀 해봤다 해보신 분들은 오히려 수렵과 채집 먼저 시작하는 거 괜찮습니다. 그리고 포인트 샐러드는 뭐 간단한 카드 게임인데 아이들과 하기도 좋고요. 그냥 심플하게 한번 뭐 20분 내로 점수 카드를 가져올 거냐 아니면 점수에 필요한 과일을 가져올 거냐, 굉장히 심플하게 점수에 맞게끔 카드를 가져와서 이제 핸드 관리, 그 샐러드 채소들이 카드 장수가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인원수에 맞게. 그러면 이제 그런 거 카운팅 계산하는 능력, 이런 것들 가지고 즐길 수 있어서 뭐 초보자들은
초보자는 초보자들끼리도 그냥 유쾌하게 즐길 수 있고, 고수들은 또 고수들끼리 카운팅을 하면서 진하게 즐길 수 있는 뭐 그런 또 양날의 재미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참고 올해 핫 신작에서 이제 올해 나왔던 팝콘 신작들인데, 여기서 대충 보면 파티가 정말 많죠. 우선은 뭐 재치와 눈치 파티게임, 피에스타도 파티게임, 타임즈업, 카멜롯은 약간 패밀리 전략인데 파티 성향이 있죠. 이것도 패밀리 전략인데 전략이라기보다는 약간 뭐 상대편 먹이는 느낌이라서 재밌어요. 그래서 파티 느낌이고, 이거 치움도 이건 저희 플레이스루 영상이 있는데 아이들과 하기 너무 좋은 게임이에요. 아이들과 룰이 마피아 게임인데 아이들에게 거짓말 시키는 게 조금 죄책감이 들긴 하지만, 또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 어느 정도의 그런 좀 너무 옳은 말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인생의 쓴맛을 알려주기 위해서 해보면 좋을 만한 그런 느낌의 게임인데요. 누치움이 마피아 게임의 거의 시작점. 근데 그만큼 어렵긴 해요. 왜냐면 어떤 게임이 갖고 있는 구조적 요소로서 이것을 막 장치로 막 이렇게 설계한 건 아니에요. 정말 심플한 요소로서 만들었기 때문에 아이들과 할 때는 또 의외의 재미가 나오는 게 있어요. 그리고 애니모 크레이지, 이거 브루노 파두치 작가님의 되게 2000년 정도 나왔으니까요. 그죠? 20년이 벌써 지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고전, 저희 기준에는 고전이라고 할 수 있죠. 고전 명작인데 다시 살아난 더 지니어스 7계명에서 그 차용을 한 그런 게임인데요. 투표를 해가지고 뭐 이제 룰을 만들어가는 뭔가 정치 게임이에요. 이거는 최소한 6명 7명 막 진짜 이렇게 돼야 재밌는 게임이라서, 지금 또 이렇게 강화된 시국에서는 와, 이 게임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확실히. 다만 코로나가 풀린다고 하면은 진짜 그런 상황이었으면 정말 추천드릴 만하죠. 그리고 이제 또 그런 거에 반해서 이제 완전 파티는 아니고 가벼운 패밀리 정도로 본다면은 이제 순서가, 디지트는 너무 쉬운 아이들 간에도 할 수 있고, 성인들 간 하기엔 좀 약간 뭔가 찐게임 승부, 한틱 승부인데 막 이런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서 게임에 옵션이 좀 있어요. 상급자 룰들이 있어서 상급자 룰로 진행하면 충분히 어른들도 재밌게는 즐길 수 있지만, 그래도 약간 저연령 아이들 기준으로 즐기면 좋을 것 같고요. 좀 패밀리 기준으로 또 생각한다면 역시 이제 팝콘 계속 주마다 신작이 나왔었잖아요. 자니 펭귄, 뭐 피자의 달인, 퀸즈 갬빗. 이거 재밌어요. 체스 좋아하시는 분들, 특히나 체스가 1대1로만 하는 건데 3명, 4명이서 즐기는 체스 게임은 어떨까? 그런 기발한 상상에서 시작된 게임이라서 체스 좋아하는데 단체로 해보고 싶다라는 그런 호기심 생기신다면 퀸즈 갬빗 괜찮아요. 13일의 금요일도 이것도 패밀리 카드 게임이고요. 마법사의 레시피도 역시 마찬가지로 패밀리 카드 게임, 패러다임도 패밀리 카드 게임. 그리고 자마이카는 이거는 이제 약간 패밀리긴 한데, 아무래도 저는 이제 지금 설명했던 것보다 자메이카랑 그 리네이처가 그래도 조금 더 위쪽 난이도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나 보드게임 좀 해본 사람들에게는 뭐 르네이처와 자메이카를 추천드리는데, 디셉션은 파티 게임에서 난이도 가장 높은, 여기서 보면은, 왜냐면 이 게임은 추리긴 한데 디셉션도 역할 그 게임이에요. 이것도 이제 역할이 나눠져서 형사와 범인이 있고, 범인이 누구를 죽였고, 물론 이제 인원수가 늘어나면은 목격자가 생기고 공범자도 생겨서 이렇게 그 혼자만 살인자인데 살인자와 공범자가 생겨서 거짓말을 도와주는 역할도 생기는데, 앞서 말씀드린 시국 이론인 만큼 한 4-5 위주로 즐긴다고 생각하면 나쁘지 않아요. 4-5도 나쁘지 않아서 그래요. 이거 살인자 한 명에 법의학자 한 명, 그리고 수사관이 이제 일반 사람인 거죠. 재밌는 건 법의학자의 역할입니다. 법의학자는 살인자가 어떻게 죽였는지를 알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살인자다라고 말하지 못해요. 그래서 똑같이 이제 단서 카드와 수단 카드를 4장씩 나눠갔거든요. 살인자건 수사관이건. 그랬을 때 그 살인자가 정해요. 내가 갖고 있는 단서 4장 중에 하나와 수단 4장 중에 하나를 이렇게 딱딱 고릅니다. 그러니까 나는 이걸로 죽였고 단서는 이거다 라고 이렇게 공개를 해요. 그럼 법의학자가 그걸 보고 그것을 갖고 있는 사람을 수사관들이 지목할 수 있게끔 힌트를 주는 거예요. 여기서 뭐 예를 들어서 지금 해고라고 도끼가 나왔어요. 이거 갖고 있는 사람이 범인이에요. 그럼 내가 법의학자면 힌트를 줘야 되는데, 지금 뭐 사인은 질식, 중상, 과다출혈, 질병, 독살, 사교사예요. 그러면은 이때 사인은 뭐 중상 혹은 과다출혈에다가 놓는 거죠. 왜냐면 도끼로 찍어 죽이면 뭐 질식해서 죽일 수는 없잖아요. 혹은 뭐 질병이나 독살은 아니고. 그러니까 피를 많이 흘려서 죽었다라는 것을 설명드리기 위해서는 중상과 과다출혈에 딱 놓으면은 이제 웅성웅성해요. 그때부터 재밌어요. 이때 굉장히 중요한 살인자 역할, 자기도 모른다지 오 하면서 몰아가야 됩니다. 그때 역할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런 연기력이 없는 분들에게는 이 게임을 추천드릴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게임이 어려운 게 아니라 게임의 재미를 만들어 나가는 그 관계가
조금 난이도가 있어요. 천연덕스럽고 게임을 많이 해본 사람이 범인을 맡아야 게임의 재미를 되게 살릴 수 있는 거죠. 막 출혈인데 내가 도끼가 있어요. 그런데도 딱 보면 되게 비슷비슷하거든요. 말이 돼요. 뭐 저기는 칼이 있고 저기는 뭐 약간 촛대가 있고 막 그래서 야 칼로 저거 죽인 거 아니야? 촛대로 죽인 거 아니야? 막 이런 식으로 몰아가다가 그러고 보니까 나도 도끼가 있네. 이런 식으로 막 몰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너무 상대방만 몰면 뭐야 너도 도끼 있으면서 왜 이렇게 몰아 이런 분위기가 되니까 야 이거 애매하다. 법의학자한테도 그러면은 뭐 또 뭐예요? 막 하면서 그러면 다음 힌트 뭐 범죄 장소예요. 이제 뭐 호프집, 서점, 식당, 호텔, 병원, 건설 현장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 뭐 건설 현장에다 놨어. 왜냐면 도끼가 건설할 때 쓸 수 있으니까 딱 놔. 그러면은 막 또 웅성웅성웅성해 웅성웅성. 근데 이때 이게 건설 현장이 수단을 말하는 건지 단서를 말하는 건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갑자기 건설 현장인데 예를 들어서 도끼를 이제 법의학자는 도끼를 설명하려고 딱 놨는데 갑자기 저기 누가 단서 카드에 안전모 같은 거를 갖고 있었어. 나도 모르게 갖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법의학자가 그걸 못 볼 수도 있어요. 왜냐면 법의학자는 살인자의 그 카드만 계속 생각하느라고 가끔 놓칠 때가 있어요. 그럼 딱 노는 순간 웅성웅성 야 건설회장 이거 뭐 야 막 엑스반도 헬멧 이러면서 이거네. 야 이거랑 얘 날카로운 거 있네. 야 얘네 막 이런 식으로 그 사람 당황. 나 아니야. 나 수사관이야 진짜. 무슨 소리야. 이러면서 서로 되게 재밌게 티키타카 맞는 사람들끼리 재밌는 게임이에요. 명작인 이유는 정말 있다. 물론 이제 많이 같은 사람들끼리 계속하면 좀 그래요. 왜냐면 뻔한 패턴이거든요. 실은 몰아가는 방식이. 그렇기 때문에 약간 파티원이 자주 바뀐다. 모임이 있다든지 그렇게 파티원이 자주 바뀐다 하면은 4명 아까 말한 5명인 경우에도 굉장히 재밌게 즐길 수 있는 마피아 게임입니다. 그 다음에 이야기 재단사는 이제 아이들 위주로 이제 즐길 수 있는 게임인데 요거는 되게 따뜻한 느낌이에요. 이야기를 만들어 나가는 게 투표를 통해서 가요. 뭐 대전 모드로도 할 수 있고 협력 모드로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저는 약간 협력 모드를 추천드려요. 왜냐면 이게 좀 더 재밌는 것 같더라고요,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용맹한 뭐 선장이 나왔어요. 그러면 용맹한 선장일 것 같은 동물들을 각자 딕시처럼 한 장씩 카드를 내요. 그래서 각자 낸 카드를 뒤집었을 때 협력 모드 같은 경우는 플레이어들 카드 외에도 이제 나머지 NPC 같이 다른 카드 더미에서 가져와서 공개를 했을 때 서로 가장 용맹한 거라고 냈을 거 아니에요. 그걸 가지고 투표를 해서 최다로 어떤 하나가 골라지면 협력으로 이제 우리가 맞춘 거죠. 우리끼리 뭐 이야기가 통했어. 우리끼리 잘 만들었어 하는 거고 약간 뭔가 흐지부지 됐어. 용맹한 동물인 것 같은데 나는 여기 한 표 누구도 저기 한 표 누구도 한 표 막 이렇게 흩어졌어. 그러면 이제 미션이 틀린 거로 이제 감점 토큰이 올라가는 거고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지나가 나가는 방식인데 이야기 더미 카드도 이제 소소하게 재밌고요. 이야기 카드에 쓰이는 이 캐릭터 카드 동물들이 86장이 다 다른 캐릭터들이에요. 그래서 이 카드들을 가지고 하는 재미도 쏠쏠하고요. 그러니까 딕시 같은 거 좋아하는 분들, 텔레파시 게임 좋아하시는 분들은 꼭 아이들이 아니어도 이제 어른들은 물론 협력보다는 경쟁 모드로 하는 걸 추천드리고요. 네, 그런 요소들이 굉장히 좀 재밌는 따뜻한 게임입니다. 책자가 있고 여기가 이제 꼽는 그 슬리브 카드들이 붙어 있어요. 슬리브들이. 그래서 여기다가 투표된 카드를 딱 꽂아서 책장을 넘기면 이 이야기에서 투표된 친구가 이 친구다라고 해서 딱 다음 이야기가 전개가 돼요. 우리가 이야기가 딱 끝났을 때 재밌는 뭔가 회상하는 또 맛이 있는 끝났을 때 한번 이렇게 읽어보는 느낌이 있는 좀 훈훈한 따뜻한 게임입니다. 크라이머랑 키슬링 KK 콤비가 만든 게임이고요. 도미노 이게 되게 손맛이 우선 좋아요. 도미노를 사용해서 딸그락거리면서 실제로 종이라든지 이렇게 타일을 놓는 게 아니고 도미노를 배치해 나가면서 그 안에 영향력 싸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3인풀이 진짜 좋아요. 실은 3인풀이 베스트. 그런데 2인풀까지도 괜찮은 이유가 뭐냐면 2인풀일 경우는 NPC로 어느 정도를 줘요. 그러니까 이게 2명이서 할 경우랑 3명이서 셋넷이 할 경우가 이제 쓰이는 면이 달라가지고 2인 게임으로 할 경우는 이 보드를 하나를 더 줘요. 그렇기 때문에 약간 견제용으로 더 쓸 수 있게끔 말을 좀 더 줘요. 물론 내 것도 더 주고 그래서 게임이 기본적으로 3인 풀이 채워지는 느낌처럼 채워집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 방법이냐면은 10개는 묻어두고 중에 3개 중에 하나를 골라서 계속 진행을 해나가는데 개울가 쪽에다가 이 도미노 타일 놓는 거예요. 놨을 때 각각 도미노가 맞닿을 때 같은 그림끼리 맞닿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도미노를 놓으면서 내가 놓은 지역에 이 이제 흙밭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밭에다가 내가 식물들을 심을 수가 있어요. 이게 지금 영향력인 거죠. 이게 작은 잔디는 1, 부시는 2, 그리고 이제 나무는 3, 완전히 숲 같은 친구는 4. 그러니까 이렇게 영향력이 되는데 이걸 언제 계산하냐면 그 밭이 다 도미노로 둘러싸여졌을 때 계산을 해요. 그런데 다 둘러싸여 있지 않아도 도미노가 다 2칸으로 돼 있잖아요. 그래서 한 칸이라도 만약 남았어요. 그런데 이건 더 이상 도미노를 놓을 수 없다라고 판정이 되면 그때 계산을 하게 됩니다. 서로가 놓은 이 나무 토큰들의 영향력을 계산하는데 이때 재밌는 점은
중립까지도 다 계산을 해요. 그러니까 내가 놀 때 이 지역에 도미노를 놨을 때 내 거 말 뿐만 아니라 중립으로 막을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여기에 들어있는 쾌발하게 보면 이렇게 1등 점수, 이게 2등 점수. 그리고 재밌는 게 점수는 1등 점수, 2등 점수가 먹고 이 뒤에는 또 보너스 점수가 있어요. 해바라기가. 그거는 누가 먹냐면 다른 사람이 가져가요. 상대편이 저기 유리한 땅인데 내가 놓으면서 중립말로 상대를 못 먹게 막고 점수 계산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점수는 점수대로 상대는 못 먹고 막기는 내가 막았으니까 결국 이거는 내가 가져와서 나중에 뒤집었을 때 이제 그건 깜깜이 점수, 뒤집었을 때 보너스 점수가 있는데 이게 뭐 많으면 4, 5 막 이랬던 것 같은데 평균 3, 4, 5 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재밌는 요소 중에 하나는 이제 구름 토큰을 갖고 시작하는데 이게 이제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달라요. 내가 쓰다가 점수는 곧 그 지역 밭의 칸수에 비례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서는 이제 밭이 완성이 되면은 거기에 놓여있는 나무들이 회수가 안 됩니다. 즉 한 번 놓은 나무는 더 이상 뺄 수가 없어요. 단 아까 말씀드린 이 구름 토큰을 사용해서 뺄 수가 있는데 이 빼는 것도 그러니까 하나짜리는 하나, 두 개짜리는 두 개를 내면서 네 개짜리는 네 개를 내고 다시 복구를 시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구름 토큰이 6개인데 이걸 잘 써야 돼요. 한정적으로. 혹은 뭐 구름 토큰을 2개를 가지고 이제 이 조커 타일 움직일 수 있는데 이게 또 약간 재미난 요소죠. 이 조커 트랙 마커에 올라가 있는 동물은 조커로 계산을 해요. 즉 지금 여우라고 치면은 이 토큰 중에 이 여우는 어떤 동물하고도 맞닿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만약 정말 놓고 저 지역에 놓고 싶은데 그림이 안 나올 경우가 있잖아요. 그럴 경우는 그냥 구름 토큰 2개를 냈고 이 조커 트랙을 움직여서 내가 좀 더 편리하게 놀 수 있게끔 하는 거죠. 근데 마찬가지로 구름 토큰도 6개가 한정이고요. 이런 지역들, 마지막 이 밑에 지역들은 완성했을 경우 구름 타일 보너스를 주긴 줘요. 왜냐면 시작을 위에서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약간 후반부쯤에는 구름을 줄 수 있다. 최종적으로 끝났을 때 점수를 많이 먹은 사람이 이기는 게임이고요. 최근에 나온 그 사바나 파크도 KK 콤비가 약간 이런 느낌으로 뭔가 패밀리 룰을 굉장히 잔룰을 덜어내고 쉬운 핵심적인 룰만 남겨놓되 고심하는 재미, 그러니까 결국 배치의 재미의 핵심을 많이 두려고 하거든요. 그랬는데 그 배치가 사바나 파크는 지금 르네이처보다는 좀 더 편하게 알 수 있는 타일 놓기 게임이라면 이 지금 르네이처는 그거보다는 사바나 파크보다는 좀 더 난이도가 좀 더 있는, 그러니까 생각할 거리가 좀 더 있는 타일 배치 그리고 영향력 게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 친구가 날 막네 하는 이게 기분 나쁘다기보다는 기본적인 요소예요. 그러니까 뭐 다른 루트로 점수를 먹을 수 있는데 너 왜 나 막아?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인터랙션이 가미돼서 나를 공격할 수도 있는 옵션이 있는 게임하고는 다르게 기분이 그렇게 나쁘진 않아요. 이거는 왜냐면 당연하니까. 그리고 반대로 상대도 그렇게 저를 견제를 할 거고, 그렇기 때문에 그게 룰 저변에 깔려있는 뭔가 우리가 합의하에 진행하는 거기 때문에 하면서 진짜 기분 나쁜 애라기보다는 되게 재밌어요. 그런 것들이. 이제 중요한 거 가격이 4만원 돈인데 그 목재 타일 값이 들어갔기 때문에 물론 종이로 했으면 뭐 더 이거보다 내려갈 수 있겠지만 그래도 저는 나무로 한 게 참 한수였다라고 싶은 게 그 놀 때 딸깍딸깍 거리는 그 손맛이 확실히 그거 무시 못하는 것 같아요. 두 번째 창고 신작까지는 이제 이렇게 다 소개를 한 것 같고요. 이제 세 번째 창고에서 뭐 이렇게 지금 50%, 40% 판매되는 것들도 있는데요. 이게 지금 한자토이토니카 빅박스가 이번에 이 팝콘 행사 때 이게 있어요. 팝콘데이 때 5만원 이상 사면 노터치 크라켄 미니인데 이게 노터치 크라켄 디럭스랑 그 똑같은 구성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카드만 되게 요만해요. 되게 작아서 이렇게 손바닥만 해가지고 가지고 다닐 수 있는 그런 게임이라서 이거는 진짜 이득인 것 같아요. 최소한 5만원 이상 맞추시는 거 이왕 살 거면 추천드리고요. 소나 패밀리도 주고, 그 다음에 20만원 이상 하면 보물섬 주고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저는 30만원 이상 하면 한자토이토니까 빅박스. 그렇다고 또 한토토가 비싸게 나온 건 아니에요. 굳이 저걸 한토토를 사기 위해서 30만원 사야 돼 또 이건 아닙니다. 왜냐면 여기서 지금 보시다시피 한토토 자체도 45% 나와서 37,900원, 그러니까 한 배송비 쳤다고 치면 4만원 돈으로 나오는데 이거를 공짜로 얻으려고 30만원을 산다? 좀 이거는 내가 살 거 있을 때 얘기고 없는데 그렇게 사는 건 좀 아니죠. 그냥 차라리 이거 하나 담고 말지. 여기서 보면은 좀 괜찮은 것도 빅박스, 한토토, 이거는 정말 유로게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정말 저는 추천드리는 게임이고요. 그 다음에 가볍게 하는 또 이제 더 게임 이제 서로 텔레파시 게임들, 협력 게임들, 더 게임, 더 마인드 있고요. 그리고 요것도 이제 메르카도 리스보아도 이제 빗달 유명하잖아요. 빗달 게임인데 이제 공동이에요. 빗달 혼자 만든 건 아니고 다른 작가님과 같이 만들었는데 굉장히 힘을 뺀 패밀리 게임이에요. 빗달을 생각하고 하면 이게 무슨 빗달 게임이야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그냥 그 빗달 형님의 갖고 있는 껍데기, 가면, 옷가지 정도 잡았다 느낌으로 즐기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리스보아는 이제 1인풀도 지원을 하기 때문에 뭐 요즘 같은 시국에도
1인풀 좋아하시는 분들께도 초이스 해볼 만한 선택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최근에 뭐 개인적으로도 너무 좋아하고 재밌게 즐겨서 1대1 듀얼 게임 좋아하시는 분들 이거 스파이 저는 약간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뭐 이제 카드 게임들, 패밀리 게임들은 워낙 팝콘 쪽에서 많아가지고 검색만 조금 해봐도 좋을 만한 것들이 많아서 나머지는 이제 보면서 가격적인 부분에서 이거 메리트 있다 싶은 것들만 한 번씩 꼽아볼게요. 마무리로는. 그리고 이제 뭐 미니팝 이렇게 50% 하고요. 여기서 딱 봐도 미니팝 지금 괜찮은 것들 저는 딱 꼽으라고 하면은 우선 여기서 전초인 카로네 포커, 페이퍼 사파리 괜찮고요. 실리카우 괜찮고요. 투칸 괜찮고요. 애니믹스 괜찮습니다. 그리고 뭐 타코캣은 저는 이제 할리갈리류이기 때문에 없다 안 해봤다 뭐 둘 중에 하나는 괜찮고요. 엘리베이터 그리고 저 소사이어티 나머지들도 다 좋아요. 나머지도 좋은데 그리고 저도 뭐 안 해본 뭐 이거 솔로리우스 이런 건 안 해본 것들도 또 있어서 저도 다 어떤 게 뭐 다 이렇다라고 말은 못하지만 제가 해본 것 중에서 추천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오잉크에서 30%인데 오잉크 시리즈 중에서도 한번 추천을 드려본다고 하면 이 상품 리스트 설계를 좀 보기 편하게 해놓으신 것 같아요. 거기서 보면 이제 뒤쪽엔 다 잉크만 있고 이렇게 여기 있네. 이렇게 딱 시리즈로 묶어놔서 찾기가 좀 구성이 편하더라고요. 자 여기까지인데 똑같은 그 미니팝 카드나 그 오잉크 사이즈나 카드 그 크기 박스 사이즈는 똑같아요. 똑같을 건데 가격 차이가 아무래도 조금 나죠. 왜냐면은 뭐 이제 라이센스 그런 부분도 있고 하고 오잉크 자체가 워낙 소비자가도 비싸요. 근데 실제로 소비자가에 비하면 싸긴 싸죠. 왜냐면 원작 이거 샀을 때 20유로? 뭐 18유로 이렇게 구매를 했었으니까 그거보단 싸긴 싼 건데 오잉크 중에서 추천드리면 저는 이건 제가 한번 그 우리 우주TV 인스타그램이 있어요. 우주TV 인스타그램에서 오잉크 중에 개인적으로 베스트 5를 뽑아가지고 링크를 한 적이 있는데 거기서 이제 나인테일은 이렇게 큰 박스는 없었고요. 작은 걸로만 추천드렸을 때 헤이오 출시 전이었고 그래서 해저타머 이제 있었고 트릭과 게임 재밌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피아 또 한다고 하면 인사이더 이거는 이제 특히나 이게 메리트 있는 게 한국어로 써 있잖아요. 특히나 다른 것들은 언어 요소가 없는 것들이 많아서 그냥 내가 해외 버전 갖고 있다 싶으면 그냥 그걸 가지고 즐기셔도 되지만 정발로 나온 인사이더는 한글화 돼서 카드 문제들이 한글화가 돼 있잖아요. 이게 진짜 좋은 거. 이게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오픈된 김에 인사이드 살짝 설명드리면은 뭐 마피아 게임 같은 거예요. 근데 이게 팀 협력 게임인데 이 중에 한 명만 마피아가 숨어 있고 마스터가 이제 정답을 알려줘야 돼요. 스무고개처럼. 그래서 자 마스터가 카드를 한 장 뽑으면서 뒤에 카드 숫자가 이제 랜덤으로 쳐 있겠죠. 1, 2, 3, 4, 6까지 카드 등에 따라서 숫자가 적혀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어떤 카드가 다음 카드냐에 따라 카드의 번호가 정해지는 거죠. 그래서 1이니까 만화라고 모든 사람들이 말을 할 수 있게끔 마스터는 준비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물어봐요. 이제 팀원들이 그거 뭐 살아있나요? 만화는 안 살았죠. 근데 애매할 수 있죠. 만화가 그러면은 모르겠다 이런 식으로 말할 수도 있고 아니요 막 이런 식으로 아니요 모르겠다라고 답변을 해요. 그런데 이때 재밌는 거는 인사이더는 정답을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게임을 진행하는데 마스터 말고 인사이더도 정답을 아는데 이게 중요한 게 팀 게임이에요. 그런데 팀이 인사이더도 실은 기본적으로 문제를 맞추는 사람과 같은 팀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맞춰야 돼요. 그러니까 나는 이걸 만화라는 걸 알고 있는데 원피스와 같은 건가요? 막 이렇게 질문하면은 맞습니다. 그럼 만화 이렇게 하면은 팀은 맞췄어요. 이제 틀리진 않았으니까 시간 내로 그랬을 때 다음 단계로 넘어가서 팀원들이 누가 우리 중에 인사이더냐를 골라요. 그래서 그 이후에 팀 승리 이후에 일반인이 승리냐 인사이더의 승리냐로 나뉘는데 인사이더가 지정을 당하면 인사이더가 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방식으로 흘러가냐면 인사이더는 알게 모르게 나머지 사람들이 같이 정답을 추리할 수 있게끔 정말 미세하게 클릭 수정을 해나가면서 좁혀나가게끔 도와주고 그리고 게임이 끝났을 때 저 친구는 되게 결정적인 질문을 하지 않은 것 같아. 뭐 인사이더 말고 다른 사람 뭐 너는 되게 결정적인 질문한 것 같아로 몰아가는 그런 역할이 필요한 거죠. 여기 있죠? 정답자가 인사이더면 다수가 인사이더를 지목했어요. 그럼 일반인인 거고 소수를 지목했어요. 그러니까 정답자 말고 다른 사람을 지목했어요. 그럼 인사이더의 승리인 거죠. 그래서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모두 다 맞춰야 돼요. 모두 다 맞추게끔 도와줘야 되는 거라 약간 처음에는 화기애애한 분위기로 가는데 이거는 되게 좀 잘 만들었다고 생각하는 게 인사이더여도 재밌고 인사이더가 아닌 일반인이어도 재밌어요. 추리해 나가는 과정이. 인사이더 이거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뭐 토마토 같은 경우는 이제 너무 헤이오랑 같은 느낌이에요. 이건 헤이오 되게 비트감으로 이렇게 빨리빨리 놓은 다음에 토마토는 말로 토마토 이렇게 말로 놓는 거라 둘이 약간 비슷한 느낌의 그 포지션이라고 보고요. 그리고 조금 난이도가 있다고 하면 이제 저는 이 중에서 그래도 오잉크 중에서 머리 쓰면서 나름 할만하다고 하면 아까 말한 트릭 테이킹이 들어간 오잉크 마스크맨 이 게임 저는 좀 좋아해요. 단순하진 않구나 라는 느낌이 줄만한 카드 게임인데 플로썸 파이트 이 3, 4, 5, 6, 7, 8, 9 이쪽
그 지역에다가 이게 구명선인데 여기다가 보물을 실어야 돼요. 보물을 내거나 패스를 할 수 있어요. 근데 보물에 보면 이 번호가 있습니다. 보물마다. 그래서 이 보물을 놨을 때 다음 사람은 이 보물보다 번호 큰 수를 놔야 돼요. 그러니까 보물이 점점 가치 있게 놓여야 됩니다. 그리고 이 구명선에 아무 위치에나 놓을 수 있는 게 아니고 이렇게 보시면 보물마다 놓을 수 있는 구명선 번호가 켜져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88번의 보물은 4번과 8번 구명선에만 놓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4번에 8번 여기 구명선에다 놓고 다른 카드들도 그 48에 또 놓으려면 이미 놓여졌으면 그 숫자보다 높은 카드를 내려놓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구명선에다 카드를 놓을 때 모든 3에서 10까지 모든 구명선을 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인원수만큼만 쓸 수 있어요. 이 구명선은 우리가 이제 살아있는 거죠. 구명선에서 살아 버티고 있다 이런 테마기 때문에 이 4명이면은 4개만 쓸 수 있는데 이게 약간 자리 싸움 뭔가 이렇게 우리가 돌면서 의자 뺏기 싸움 같은 느낌이 있어요. 하다 보면 처음에는 막 내가 나중에 이거 숫자 이렇게 맞춰가지고 이 숫자를 놔야지 생각했는데 다른 사람이 5번 차고 9번 차고 해서 번호가 하나밖에 안 남았어요. 그러면은 내가 여기다가 높게 놔야 되는데 급한 대로 다른 번호에다가 그러니까 살아있는 내가 카드를 내려놔야 되는 번호를 또 선점하게 되거든요. 그런 식으로 아쉬운 대로라도 자리를 차지하게 되는데 중요한 건 이렇게 냈을 때 손패를 다 털어야 라운드가 끝납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손패를 다 털어야만 그 사람이 점수를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은 이 보물을 내가 뭘 가져가는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손패에 있는 카드를 다 털어야 되는데 쓸 수 있는 거는 인원수만큼밖에 못 쓰고요. 그러다 보면 내가 못 쓰게 될 경우가 있잖아요. 이건 카드를 냈고 리필을 받는 게 아니다 보니까 이미 4명 인원수만큼 구명선이 다 차여져 있는데 제가 못 내게 됐어요. 그럼 저는 패스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나머지 사람들은 계속 진행을 해요. 저를 빼고. 그러다가 모든 사람이 패스가 돌면은 그때 여기 놓여져 있던 구명선들 그 보물들을 다 치고 다시 리셋을 해서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때 내 손에 남아있는 카드들 그대로 갖고 진행을 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손패가 떨어진 카드가 누구가 한 명이라도 나올 때까지 게임을 진행하고요. 먼저 손패를 턴 사람은 2점을 먹고 3라운드 그런 식으로 3라운드 끝난 뒤에 점수 많은 사람이 이기는데 그리고 1등은 2점 받고 그 중에 손에 남은 카드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나머지 사람들은 그 중에 그 내가 남은 카드 중에 숫자 높은 카드를 서로 한 장씩 까요. 그리고 그 중에 낮은 숫자를 갖고 있는 사람이 2등입니다. 1점을 받아요. 그러니까 왜냐면 내가 높은 카드는 마지막에 털려고 놔뒀을 거 아니에요. 높은 게 우위니까. 그런데 못 놓고 남았다. 그러면 그때는 꼴등으로 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꼴등은 마이너스 1점을 받습니다. 끝났을 때 점수가 많은 사람이 이기는 게임인데 방식 정체는 심플한데 카드를 내려놓고 서로 눈치를 본다는 요소, 손패를 터는 게임들 좋아하시는 분들은 또 되게 신선한 느낌으로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즐기는 플러스 원 파이터인데요. 그리고 이제 덤블섭도 괜찮아요. 덤블섭도 확실히 속이는 게임, 블러핑 게임인데 이것도 연기력이 조금 필요하고요. 블러핑이 굉장히 똑똑하게 해야 되는 게임이에요. 범인을 찾는 거예요. 덤블섭 사건 현장이 되게 쉽습니다. 이 용의자 카드가 있고요. 용의자 카드를 뒷면으로 놓고 섞어서 사건 현장이 생깁니다. 시체가 하나가 죽어요. 그리고 용의자는 3명 있습니다. 3명이 있는데 그리고 나머지 한 사람씩 카드를 나눠주고 알리바이를 봅니다. 근데 이건 저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본 숫자는 여기에 없는 거죠. 왜냐면 이 숫자가 하나밖에 없거든요. 없는 것도 있고 2, 3, 4, 5, 6, 7, 8이거든요. 시체는 당연히 죽은 사람이니까 번호가 없고 이 용의자 3사람 중에 뒤집었을 때 숫자가 높은 사람이 범인인 겁니다. 그러면 그 숫자가 높은 사람이 누군지를 베팅을 하는 거예요. 너무 쉽죠? 그런데 재밌게 돌아가는 게 최소한 내 거 처음 받은 거 주고 옆 사람 거 보고 하니까 2개는 보고 시작하는 거죠. 각자. 근데 서로 비대칭 정보를 갖고 게임을 진행한다는 게 포인트고요. 숫자가 높은 사람이 범인인데 그 중에 5가 있으면 여기에요. 그러니까 5가 들어갔으면 그 중에 낮은 사람이 범인입니다. 흰색은 무조건 범인이 아니고요. 최초 발견자 선은 위에 토큰 미확인 마커를 놓고 2장만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플레이어는 용의자 3카드 중에 2장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2장을 딱 보고 이 중에서 숫자 높은 게 누군지 대략 보이죠? 근데 내가 이쪽을 못 봤잖아요. 그러면 그 중에 그래도 투표를 합니다. 이 사람이 범인일 거야. 이렇게 투표를 해요. 그러면 이제 다음 사람, 이때부터 재밌어지는 게 전 사람이 이걸 범인이라고 베팅을 했잖아요. 그 베팅한 거를 못 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범인이라고 해서 놓은 것을 빼고 다음 사람은 이 2개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2개를 보고 다음 사람도 얘가 더 큰데? 왜 이걸 봤지? 전 사람은 지금 이렇게 가운데랑 왼쪽을 봤어. 근데 여기다 놨어. 그럼 이 가운데보다는 크다는 뜻인데 지금 오른쪽이 더 큰데? 이런 식으로 그럼 나는 여기다 오른쪽에 넣을 수 있고 지금 오른쪽이 지금 내가 본 카드 중에 가운데 카드가 더 큰데 근데 저 전 사람은 가운데랑 왼쪽을 봤으니까 이걸 더 크다고 베팅했으니까 이쪽이겠네 하고 이렇게 놔요. 그럼 또 다음 사람도 이걸 보겠죠. 왜냐면 전 사람 건 거 빼고 나머지를 봐야 되니까. 그럼 이렇게 한 바퀴만 돌아요. 한 바퀴를 돌고 깝니다. 범인을 깠는데 재밌는 거는 근데 만약 선이 거짓말을 했다면 선이 거짓말을 했다면
무슨 말이냐? 깠는데 숫자가 얘가 더 높아요. 가운데가 더 높아요. 그러면 맨 위에 놨던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차곡차곡 쌓이거든요. 순서대로. 이걸 뒤집어서 가져갑니다. 그러니까 맞추면 위 눈 토큰을 가져가고 틀리면 그 뒤집어서 그걸 다 가져가요. 마지막 사람이. 이런 식으로 거짓말쟁이 칩을. 범인에 성공하면은 페널티 없이 그냥 그 주인에게 돌아가요. 그런데 실패하면은 맨 위에 놓은 사람이 거짓말쟁이 칩으로 가져갑니다. 그러니까 이 게임은 실은 정답을 맞춘다 의 게임이 아니에요. 아 얘가 범인이구나가 아니라 자 내가 선이야 이걸 어떻게 설계를 해야 저 친구가 거짓말쟁이 칩을 먹을 수 있을까를 설계하는 게임이에요. 그래서 룰은 쉽지만 그냥 범인 찾아가는 식으로 게임을 진행하면은 굉장히 밋밋하게 흘러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좀 되게 이렇게 똑똑한 친구들끼리 마지막 사람이 진짜야? 진짜 그거 맞아? 하면서 배팅했는데 이 새끼들 거짓말쟁이였어 하면서 거짓말쟁이 칩을 먹이는 게임이에요. 그 재미를 알고 해야 되기 때문에 약간 어려워요. 게임의 재미를 느끼기가. 그 재미를 아는 분들은 덤블스 많이 좋아하시는데 그게 아니면은 좀 여타의 다른 뭐 범인 찾는 추리 게임 디덕션 추리와는 또 다른 느낌이죠. 그리고 이제 나인테일 패닉은 여기 있는 지금 이 팝콘 게임 중에 가장 그래도 대중적으로 편하게 할 수 있는 게임이라고 생각해요. 뭐 매니아틱하거나 룰이 어렵다거나 라기보다는 그림이 또 귀여워요. 색상을 너무 예쁘게 잘 뽑아가지고 되게 호불호를 크게 안 타는 것 같아요. 되게 아기자기하고 되게 룰도 쉽게 설명할 수 있고 막상 시시한 것 같지만 게임을 시작할 때 되게 빠르게 막 맞추고 있고 그런 것들이 또 손으로 하는 거다 보니까 즐겁게 할 수 있는 게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잉크 시리즈 중에서는 그렇게 설명을 드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오잉크를 내가 해보고 싶다. 오잉크라는 것을 뭐 오잉크 하는데 도대체 오잉크가 뭐냐 맛 좀 보고 싶다라고 한다면은 저는 추천드리는 게 우선 파티 게임으로는 이거는 그림을 못 그리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가짜 예술가는 어떻게 보면 인사이더랑 같은 포지션인데 그림을 그려서 거짓말 그림을 찾아내는 거라 저는 인사이더를 오히려 좀 더 추천하는 편이에요. 근데 그림 그림이 재밌긴 해요. 더 재밌긴 한데 인사이더 파티 게임으로 이거 하나 킵하시고요. 그리고 조금 이제 나인타일 패닉 아까 말한 범용적인 측면에서 나인타일 패닉 괜찮으니까 이거 추천드리고요. 그 다음에는 좀 나뉘어요. 조금 정말 패밀리 모르는 사람이다 그러면 뭐 헤이오나 뭐 토마토 갈 수도 있지만 그래도 오잉크의 맛을 좀 더 느낄 수 있는 부분은 나는 해저타머 이 좀 더 오리지널리티가 있는 느낌이 아닐까 싶고요. 혹은 아까 말한 덤블숲. 근데 덤블숲은 연기력이 좀 필요하다. 우리 팀이 블러핑도 안 되고 속이는 거 잘 못한다 그러면 덤블숲은 안 되고요. 그냥 차라리 해저타머이 좀 더 빵빵 터지면서 할 수 있고요. 혹은 뭐 이제 카드 뭐 이런 거 좀 잘한다 싶으시면은 뭐 플로썸 파이트. 근데 왜 마스크맨이나 트릭과 게인을 추천 안 하냐면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거는 좀 오잉크 시리즈를 해본 사람들께 추천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잉크 시리즈라기보다는 보드게임을 좀 해보신 분들 그러니까 좀 나 고인물이야 나름 좀 룰도 알고 우리가 소위 말하는 기게이트에서 2점대 중반 혹은 3점대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오히려 저는 마스크맨 뭐 트릭과 게인 덤블숲 혹은 나인타일 패닉 이렇게 차라리 추천드려요. 난이도 측면에서 지금 제가 말하는 거를 고를 정도의 사람이면 오잉크 아는 분들 이거 다 모았어요. 지금 패키지 예뻐가지고 다 모았을 거예요. 근데 없는 분들 이거는 이제 구매 가이드니까 그 오잉크 시리즈가 없는 분들이 처음 초이스하기 좋은 막 약간 이 정도 느낌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새 이제 나머지 다른 브랜드들도 팝콘 에듀에서 판매되는 것들 있잖아요. 유통해서 그런 것들도 지금 MTS 게임들도 50% 로터스 프로그 게임즈의 게임들도 50% 그리고 보드피아 47% 한올 MNC도 50%까지 이렇게 게임들이 판매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에 있는 이 밑에 구매하기를 누르면은 이렇게 페이지가 떠요. 이 앞선 것들은 이제 뭐 제가 하나씩 설명드렸던 것들이라 쭉 한 번씩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와중에 제가 뭐 놓친 거 있나 한번 볼게요. 가격이 이렇게 싸게 나왔어? 싶을 만한 것들 한번 보면은 또 유로 좋아하신다면 진짜 알마마터 저는 제 개인적인 사심이 있는 게임은 이제 알마마터 같은 게임을 좀 좋아하죠 저는. 그런데도 사람에 따라 또 다르기 때문에 포트로얄 되게 싸게 나온 것 같아요. 진짜 이건 포트로얄 본판과 확장 둘 다 같이 해서 꼭 하시면은 그웨트 작가님 아시죠? 그웨트도 그렇고 마라카이보도 그렇고 해서 알렉산더 피스터 작가님의 카드 게임인데 재밌습니다. 이거는 가격도 합쳐서 16,000원이면은 이거는 괜찮은 것 같아요. QX도 뭐 주사위 적어서 하는 게임 치고 재밌는데 그리고 저 항상 뭐 이런 방송 팝콘에선가 어떤 방송 할 때마다 저는 할인 행사 나올 때 항상 추천했던 것 같아요. 켄트 스타. 이거는 저에게 있어서 그러니까 보드 카페에서 뭐 할리갈리 젠가가 있다면 제 책장 기준에서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되게 편하게 누가 와도 꺼낼 수 있는 느낌? 아레나에서 저는 또 종종 많이 해요. 그런데 못 먹어도 코지 막 이렇게 달린다고 해서 무조건 이기는 게임도 아니고 내가 이 게임을 나 진짜 잘하거든? 한다고 해서 또 되는 게임도 아니고 해서 그 묘한 밸런스가 좋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영업을 할 때 영업용 게임의 단점이 내가 져주기가 쉽지 않잖아요. 실은 게임을 하다가 막 사람들을 모아서 아 너한테 보드게임의 맛을 알려주고 싶은데 하면서 게임을 했는데 억지로 져주기가 되게 쉽지 않아요. 그런데 이 게임은 내가 이기고 싶어도 못 이겨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나도 그냥 재밌게 이기건 지건 게임에 참여할 수 있고 그냥 영업을 당한 사람들 같이 하는 사람들도 되게 쉽게 게임에 녹아들 수 있어요. 그리고 내가 이겼네? 이런 말 있잖아요. 이기면 이제 이게 굿게임이잖아요. 그러면서 또 하나 산다니까 그런 사람들은. 그래서 저는 되게 켄트스탑을 영업용으로 추천을 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뭐 카르텔 이런 것들 다 있고요. 이런 것들은 이제 저도 뭐 보스의 지갑 안 해봤네요. 뭐 처음 보는 게임들도 이제 있고요. 그리고 이거 놓칠 뻔했네. 부루. 요 게임이 35% 그러니까 아쉽게 제가 방송했을 때 시기랑 로터스의 그 겨울이 왔어 행사랑 되게 이게 안 맞았어요 텀이. 그래가지고 지나가 버렸는데 그나마 조금 할인 행사 끝나서 아쉽게 넘어가나 했는데 팝콘 행사 때 35%라도 할인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부루 이거는 주사위 일꾼 놓기 베이스의 게임인데 영향력이 들어가서 조금 기분 나쁠 수 있는 느낌이 있어요. 그리고 다소 공격적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에볼루션 기후, 그렇죠, 아까 소개했었죠. 에볼루션 기후처럼 공격적인 느낌을 감내해야 돼요. 왜냐면 이거는 선택지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그 친구를 공격하지 않아도 되는데 내가 굳이 저거를 영향력 요소로서 먹기 위해서 상대의 주사위를 막아야 돼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기분 나쁜 분들에게는 조금 비추지만 나 그런 거 괜찮아, 게임이 그럴 수 있지라고 생각한다면 괜찮습니다. 이 게임 재밌어요. 주사위를 배치하고 밑에 자원을 먹습니다. 내 턴마다 주사위 놓고 자원을 먹어요. 그 자원을 가지고 물약을 제조해요. 이건 약간 포션 폭발 같은 느낌이 있어요. 제조해서 이게 점수고요. 내가 갖고 있다가 언제든지 한번 사용할 수 있습니다. 먹으면은 밑에 기능이 사용돼요. 그리고 물약 마시기는 그러니까 주사위를 배치하기 전 혹은 후 확인할 수 있고요. 먹더라도 이건 점수가 돼요. 그러니까 먹건 안 먹건 만든 물약은 점수입니다. 이제 크리처, 이거는 이제 패시브로 내가 여기 보면은 이렇게 마을에 보면은 이런 이빨 아이콘이 있어요. 그래서 주사위 놓고 아무 크리처를 데려올 수 있습니다. 그 크리처는 어떤 능력들이 줘요. 패시브. 근데 봄, 여름, 가을, 겨울마다 크리처들이 그림도 다르고 약간 뭐 원룡공주? 그런 느낌, 거기서 나오는 그런 지브리 느낌의 일러스트가 좀 매력적인데 그런 동물들이 능력을 제공을 해줘요. 그러니까 계절별로 특색이 있는 동물들이 있고 크리처는 3장밖에 못 가져가요. 내가 갖고 올 수 있는 게 3장밖에 없고 내가 다른 크리처를 데려올 경우는 나머지 한 장은 보내준다라는 개념으로 돌려보내야 돼요. 물론 그것도 그럼 일정으로 먹긴 먹어요. 다만 그 크리처의 기능은 사용하지 못하는 거죠. 그런데 어디서 이걸 싸움이 나냐, 바로 숲 카드입니다. 매 게임마다 이 숲이 이렇게 주사위 놓을 수 있는 영역이 마을보드 외에도 인원수만큼 이렇게 숲 카드를 깔게 돼요. 숲 카드도 자세히 보면 주사위를 놓을 수 있는 영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사위를 놓으면 자원을 먹기도 하는데 주사위를 자원 주사위 4개랑 원소 주사위라는 걸 2개를 갖고 시작을 해요. 자원 주사위는 3가지의 자원 그림이 있는 주사위들이고요. 원소 주사위는 여기 있는 것처럼 불, 물, 바람이 그려있는 원소 주사위입니다. 그런데 이 자원 주사위는 놓으면 그냥 말 그대로 자원을 먹어요. 그런데 그 모든 6개, 그러니까 모든 플레이어가 6개의 주사위를 다 쓰고 나면 수카드 위에 올려진 주사위 개수만큼 수카드를 획득을 합니다. 되게 좋은 거예요. 왜냐면 수카드 위에 있는 점수가 되게 세거든요. 그리고 숲도 마찬가지로 봄, 여름, 가을, 겨울 숲이 있어요. 그러면 이걸 갖고 있다가 내가 아까 크리처를 먹었다가 보내준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 보면 이게 봄인데, 보라색이 봄일 거예요. 봄인데 크리처 중에서도 보라색 크리처가 있어요. 그러면 그 크리처를 내가 보내주었을 때 만약 숲이 매칭이 안 되면 크리처가 1점인데 같은 숲, 그러니까 같은 계절이 맞는 숲의 크리처를 보내면 3점으로 버프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왕이면 숲 점수도 많은데 색깔도 좀 맞는 숲을 가져가려고 하죠. 그리고 주사위가 동타면 서로 못 먹어요. 뭐 2대2라든지 1대1이면 못 먹고 하나라도 많아야 무조건 먹습니다. 그리고 이 당연한 얘기지만 주사위 영역이 주사위를 놓을 수 있는 칸이 많을수록 이 점수가 많고요. 그런데 왜 아까 말한 것처럼 그럼 뭐가 기분 나쁠 수 있냐면 바로 원소 주사위가 굉장히 좀 세요. 강력해요. 2개를 준다고 했잖아요. 이 원소 주사위는 불, 물, 바람이 능력이 달라요. 기본적으로 원소 주사위는 조커의 기능이 있어서 어떠한 자원들 위에 올려둘 수 있습니다. 단 그렇게 쓰면은 자원 주사위로서 쓰는 건데 내가 그렇게 자원 주사위로 안 쓰고 원소 주사위로 쓰면은 자, 바람은 내가 이미 바람 주사위를 아무데나 놓으면은 바람 기능으로 쓸게 하면서 놓고 내가 이전에 놨던 숲이나 마을에 놨던 주사위를 하나를 다시 가져옵니다. 그러니까 썼던 주사위를 다시 살리는 기능, 바람 후 불어가지고. 그리고 물은 물을 놓으면서 자원을 먹으면
그 자원을 2개를 더 먹습니다. 그러니까 물은 되게 풍성하게 자원을 먹는데 문제는 이 불입니다. 불 주사위는 그냥 상대편 주사위 위에 올려요. 마르코폴로에서 보면은 주사위를 놓고 그 주사위에 이렇게 올리는 그런 액션들이 있잖아요. 이때 중요한 건 원소 주사위는 중립입니다. 그래서 내가 2개, 상대편도 2개, 뭐 누구도 2개 이렇게 플레이어마다 각자 원소 주사위가 2개씩 있는데 이 라운드가 끝났을 때 숲에 놓여진 원소 주사위는 다 중립으로 쓰이기 때문에 물론 이거 영향력 계산할 때 원소 주사위가 많으면 아무도 못 먹게 됩니다. 그러니까 약간 내가 못 먹을 바엔 너도 먹지마 식으로 딴지가 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혹은 내가 2개고 저쪽도 2개예요. 2대2면 팽팽하면 서로 못 먹잖아요. 이런 경우면 불주사위로 상대편 위에 올려놓으면 나는 2개인데 상대편 하나 중립 하나니까 내가 더 많은 거잖아요. 그런 요인으로 쓸 수 있는 거예요, 불주사위는. 그래서 불을 조금 게임 자체는 되게 재밌게 굴러가요. 포션 폭발에 포션 만드는 재미도 있고 크리처 가져와서 뭔가 엔진 빌딩 같이 뭔가 조수를 잘 데려와서 뭔가 빌딩을 하는 느낌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주사위 던져서 주사위 일꾼 배치의 맛도 있고 그 다음에 주사위 배치했을 때 뭐 영향력 가져가니까 수카드 가져가서 컬렉션 자원관리 재미도 있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분 나쁘지 않게 불을 하는 게임을 재밌게 즐기려면 아까 말한 그 뭔가 인터랙션 야 그거 내가 가져가려고 한 건데 라는 그거를 조금 내가 감내할 수 있느냐 없느냐로 이 불을 재밌게 하느냐 마느냐로 나뉘는 것 같아요. 그것만 참으면 되게 깔끔하고 심플한 게임인 것 같아요. 뭐 말이 처음에 막 글씨가 많이 써 있어서 야 좀 복잡할 수 있겠는데 싶지만 약간 중복적인 그러니까 아이콘이 있는데 굳이 한 번 더 설명한 느낌들이어서 처음 보고 난 뒤에는 다음번에는 그냥 아이콘 보면서 숙지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캐릭터마다 능력이 비대칭으로 할 수 있는데 이거는 뭐 초보 모드는 그냥 안 해도 되고 아니면 상급자 모드로는 각자 비대칭 능력을 갖고 시작을 해도 됩니다. 그래서 게임 끝났을 때 뭐 점수 많은 사람이 이기는 그런 게임이고요. 그래서 저 이거 우선 일러스트가 너무 아까 말한 그 원룡공주 그 지브리 스튜디오의 느낌이라서 되게 좀 테마적으로 좀 더 몰입하면서 신기한 동물들이네, 신기한 숲에서 일어난 일이네, 자원을 먹고 뭘 만드는 거네, 그렇게 아기자기하게 하는 맛이 있었고 그리고 막상 게임을 즐겼을 때는 보이는 그림체와 다르게 영향력이 되게 좀 치열하고 좀 맘상할 수 있는 느낌으로 흘러가는 게 반전인 게임입니다. 픽샷도 약간 같은 느낌. 여기 아까 말한 그 우리 켄트스탑하고 양대 약간 영업용 게임. 빅샷도 영향력 게임 하면 또 빠질 수 없죠. 경매하면서 경매와 영향력을 잘 버무려 놓은 영리한 게임이고요. 와나미도 가격도 이것도 7,500원 괜찮고요. 베니스 커넥션 이번에 신버전? 심판으로 나온 건가요? 디자인이 이게 심판 버전으로 나온 게 있잖아요. 그 버전인지 모르겠네요. 신버전 확장 포함이라는 게. 게임올로지에서 그 플레이트로 브랜딩을 다시 하면서 그림이 바뀌도 고크고 괜찮더라고 그 이미지. 그리고 딱 패키지도 모든 게 이제 약간 그런 카드 패키지 사이즈로 맞아서 또 컬렉터들 약간 그런 거 못 참잖아요. 그 다음에 뭐 협잡 최고봉. 진짜 아까 제가 막 주사위 놓고 부르 얘기할 때 그랬잖아요. 뭐 그런 걸 갖고 기분 나빠해. 좀 이해할 수 없네. 그런 분들은 인트리게 추천합니다. 그냥 하나 두시면 정말 이거는 밑도 끝도 없어요. 그냥 넌 안 줘. 이유가 없어. 이 게임은 그냥 다른 게임은 뭐 주사위라도 던지고 뭐 카드를 뽑고 해서 이유가 있잖아요. 그 일꾼을 놓는 데 있어서. 근데 이 게임은 들어와서 일을 시키는 거예요. 여기 와서 일하면 너 돈 주고 여기 와서 너 10,000원짜리에서 일하면 10,000원 주고 3,000원짜리 일하면 3,000원 주고 막 이런 거거든요. 자기 맘대로 정해요. 그냥 플레이어들끼리 정해요. 그냥. 그래서 물론 이렇게 뭐 내 그 아이콘이 똑같으면 안 되고요. 다른 아이콘으로 놔야 돼요. 여기서 각자 내 3개 사절단을 4개를 놓는데 이미 여기에 깃발이 놓여져 있어요. 그럼 나는 깃발이 못 들어가는 거죠. 근데 이게 못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야, 저 친구 빼줘. 그냥 내 거 깃발 넣어줘. 내가 돈 너 얼마 줄게. 막 이런 식의 막 그냥 입 털고 협잡이 다 가능합니다. 야, 막 그러니까 제 친구가 돈 너무 많이 벌잖아. 야, 주지 마. 그러면서 그리고 또 기분 나빴던 사람 있잖아요. 기분 나쁜 사람은 야, 너 나 아까 내쫓잖아. 너 내 거 일꾼 잘랐잖아. 나도 네 거 일꾼 자를 거야. 막 이러면서 정말 그냥 아주 개판입니다. 이건 개판 5분 전 게임입니다. 정말 막 서로 기분 나쁘지 않고 이것을 재미로 끌어낼 수 있는 사람이라면 인트리게 정말 괜찮아요. 재밌는 게임입니다. 그리고 타케노코도 뭐 이거는 이제 예전 제가 구매 가이드 때 한번 소개한 적이 있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가격 나머지 게임들 또 딱 보면은 몇 번 소개한 것들은 이제 중복적으로 넘어가 볼게요. 크라이트 참 괜찮은데요. 이건 진짜 카드 게임인데 저는 아크라이트 보드도 물론 보드 게임의 매력이 있어요. 근데 그게 뭐 끝이니까 그걸 간소한 게 카드인데 카드 게임의 매력이 또 확실히 있어서
이 정도 가격대면은 참 괜찮다라는 생각은 해요. 이 정도 머리 쓸 수 있는 웨이트 한 3점대 중반 정도 됐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정도의 뭔가 나의 머리를 쓰게 하는 게임이라고?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아크라이트. 룰벤더스여도 역시 신작이죠. 룰벤더스도 신작인데 요것도 되게 간략하게 살짝 넘어가면 뭔가 룰이 계속 바뀌는 느낌? 룰벤더스의 이게 무슨 뜻인가 했는데, 룰을 뭔가 계속 만드는 느낌의 게임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이게 판인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의 원형이 있잖아요. 이 원형의 칸이 이 게임의 룰을 다 정하는 공간이에요. 뭐 핸드 제한 몇 장, 우리가 자금 얼마, 게임 내에서 카드를 내려놓을 때 자원은 어떤 걸로 정할 거야, 뭐 이런 룰들을 다 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정하냐? 여기에 영향력 토큰을 많이 놓은 사람이 룰 정해요. 그리고 게임은 1, 2, 3, 4 총 4개의 덱을 갖고 시작을 해요. 그런데 이 덱이 4개만 있는 게 아니고 이렇게 테마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의 테마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6개 중에 4개의 조합이 뭐가 나올지 모르는 거죠. 그래서 이 4개의 덱을 가운데 이렇게 놓고 공용, 플렉소라는 공용 덱도 놉니다. 그러니까 총 덱의 종류는 5개인 거죠. 재밌는 포인트는 그 덱마다 갖고 있는 성향이 있어요. 어떤 덱은 운이 약간 가미되어 있는 덱, 어떤 덱은 좀 인터랙션이 있는 공격적인 덱, 어떤 덱은 좀 뭔가 부유한 덱, 어떤 덱은 방어적인 덱, 뭐 이런 카드, 이런 테마들이 있어서 룰북에 보시면 그걸 보시고 처음에는 초심자들은 내가 원하는 걸 고르셔도 되고, 뭐 좀 상급자들은 랜덤으로 넣으셔도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카드를 놨을 때 이 카드를 사용하는 게 내 맘대로 정할 수 없습니다. 그것도 룰이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표시가 이렇게 4개 있잖아요. 그래서 룰을 정한 사람이 딱 이 토큰을 올려요. 이번에는 이 게임만 이 카드를 쓸 수 있는 걸로 정하겠습니다. 그러면은 그 카드만 좀 써야 돼요. 그런데 이제 그런 룰들을 조금 벗어나고 싶어, 나는 뭐 핸드가 5장에 7장이고 싶어, 이런 사람들은 여기서 나중에 위에 올렸을 때 이게 한 칸 올라가거나 내려갈 수 있습니다. 이걸 조절할 수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핸드 제한이 5, 6, 7, 8인데 핸드 제한 룰마가 5로 정했어요. 그런데 여기 놓여진 토큰을 오른쪽으로 한 칸 또는 오른쪽으로 한 칸씩 갈 때마다 이 핸드 제한의 그 제한에서 플러스 1, 2까지 높아집니다. 그래서 게임을 진행하는데 좀 더 유리한 느낌으로 가요. 그런데 왼쪽으로 가면 그럼 뭐가 되냐? 마이너스가 돼요. 그러니까 왼쪽으로 가면은 5장인 게 4장, 3장이 되는 거죠. 그럼 안 좋잖아요. 그런데 게임이 끝났을 때 여기에 놓여진 디버프에 놓여진 토큰과 버프 쪽에 놓여진 토큰을 공개를 해서 점수를 먹는데, 당연하게 디버프 쪽에 놓인 점수들이 굉장히 커요. 그러니까 내가 이 게임을 하면서 초반에는 버프를 막 받으면서 어느 정도 진행을 하다가 끝나간다 싶으면 디버프 쪽으로 방향을 옮겨서 빨리 이 점수를 먹는 게 가장 베스트입니다. 하지만 쉽지가 않죠. 왜냐면 이 영향력에서 이겨야 내가 그 토큰을 옮길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그게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영향력이 마찬가지로 동타 막 보면 못 놓고, 그래서 동타일 경우는 내가 이기고 싶어요 라는 여기 동타 위 토큰도 박아둘 수 있고요. 그래서 큐브를 일꾼 놓기처럼 놓는 건데, 내 턴에 할 수 있는 거는 뭐 카드를 내려놓거나 비용을 냈고, 아니면 카 토큰을 여기 이제 영향력 6공간 중에 내가 어디에다 영향력을 놓거나, 혹은 아니면 동타 위 이 지역에다가 놓거나, 뭐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합니다. 근데 게임이 신선했어요. 굉장히 신선했어요. 룰을 막 할 때마다 나는 이렇게 유리하게 준비했는데 상대가 갑자기 이걸 다 바꿔버리고 막 이런, 되게 뭔가 정말 타임머신 탈 때의 기분 같은 거 있잖아요. 막 어지럽게 막 뭔가 세상에 돌고 노는구나, 막 뭐가 뭔지 정말 난해하다 난해 이런 느낌이 있는 게임이에요. 되게 재미있게 즐길 수 있는 게임이고, 그리고 카드의 이 뭐 조합들에 따라서도 덱을 꾸리는 콤보의 요소도 재밌고요. 룰벤더스는 이것도 이번에 로터스에서 출시된 게임이니까요. 한번 소개를 한 번도 안 다뤄봤던 것 같아서 저희 우주TV에서 한번 소개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뭐 또 이렇게 있고 여러 가지가 있고, 기어캐 24,000원 괜찮은 것 같아요. 이것도 진짜 많이 나오네요. 근데 또 여기는 이제 아까 말한 그 이제 좀 메사 셀렉트 게임들, 이거 이제 스틱 쌓는 거, 쌓아가지고 무너지는 거, 젠가류 좋아하시는 분, 덱스터리티 좋아하시는 분들 괜찮고요. 그 다음에 뭐 너도 나도는 뭐 말해 뭐예요. 이건 국민 게임 아닙니까 이거. 너도 나도. 거기서 저는 이제 여기서 한 가지 더 얹자면 아까 말한 실리카우 8,000원이라고. 이거 진짜 재밌어요. 이건 정말 폭탄 돌리기 게임인데 저희 영상도 했지만 잘 만드는 것 같아요. 정말 메커니즘도 그렇고. 8,000원이면 이건 소장 가치가 있다 확실히. 왜냐면 일러스트가 너무 예쁘고, 그러니까 포세일 게임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포세일과 비슷한 느낌. 그러니까 경매 물품이 나올 때 내가 돈을 내서 가장 많은 사람이 그걸 사는데, 뭐 방식이 그런 방식이 포세일은 물론 돈을 내서 집을 사고
집을 다시 팔아서 점수화하는, 그렇게 약간 경매를 2번 진행을 하는 게임이라면, 이 하이소사이어티는 경매를 물론 하긴 하는데 재밌는 방식이, 경매를 하고 QE처럼, QE 쪽이 오히려 더 맞겠네요. QE, 최근에 그 보디엄에서 나온 QE 그 양적 완화처럼 경매를 해서 점수가 많은 사람이 이기는데, 게임이 끝났을 때 돈을 가장 많이 쓴 사람은 점수 관계없이 꼴등입니다. 돈을 가장 많이 쓰지 않고 경매 카드를 먹어야 되는 게임이고요. 그리고 그냥 경매만 점수만 먹으면 너무 재미없잖아요. 그래서 반대로 가져가면 마이너스가 되거나 막 안 좋은 카드들이 있어요. 그거는 반대로 먼저 패스한 사람이 가져가게 돼요. 그러니까는 먼저 패스 안 하려고 돈을 조금씩 올리는데, 재밌는 게 패스한 사람은 돈을 돌려받아요. 그러니까 카드를 가져오면서 페널티를 받지만 내가 지금까지 불렀던 돈은 돌려받고, 그 외 나머지 사람들은 내가 불렀던 돈이 다 소멸됩니다. 그리고 반대로 이제 본격 경매는 경매에 입찰된 사람, 낙찰된 사람만 내가 지금까지 비딩했던 돈을 냈고, 나머지 이 비딩에 참여하느라고 막 돈을 올렸던 사람들은 다시 돌아가고요. 내가 이 경매에서 이겼을 때만 돈을 낸다라는 점이 어느 정도 약간 좋은 포인트라고 생각을 해요. 뭐 비딩을 했는데 내가 졌다고 하더라도 뭐 반절, 하프를 깎인다든지 그런 개념이 없어서, 확실하게 갖고 가고 싶은 건 갖고 가고, 내가 확실하게 버리고 싶은 건 버리고, 약간 경매치고는 전략이 그래도 나름 있는 느낌인 거죠. 그리고 돈 카운팅, 돈을 똑같이 갖고 있기 때문에 저 친구 얼마 썼구나 하고 돈 카운팅도 좀 되는 느낌이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불행. 먼저 패스한 사람이 마이너스인데, 이거는 이제 5점 깎이는 거고, 이거는 갖고 있는 카드 하나를 없애야 되는 거고. 근데 이때 내가 진짜 비싼 카드가 10점짜리 막 이런 좋은 카드가 있단 말이에요. 10점 카드가 한 장밖에 없어요. 그럼 무조건 선택권이 없습니다. 무조건 버려야 되고, 이건 뭐 내가 먹은 점수 2분의 1 되고, 이건 반대로 곱하기가 되는데, 이 녹색 카드가 이제 4번 공개되면 끝나기 때문에 그 끝나는 요소의 타이밍이 언제 나올지 몰라요. 팬데믹에 마치 전용 카드 나오듯이 이때쯤 나올 것 같은데 라는 느낌이라서, 내가 지금 돈을 써야 되는데 아껴야 되니, 이거를 약간 비틀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거 괜찮아요. 저는 되게 좋아하는 게임이에요. 소사이어. 역시 한번 브루 이거 이거 이제 반력 크리처라고 하더니, 크리처 있는 거 말고 따로 4개의 오리지널 캐릭터가 들어가 있어요. 오리지널 크리처가 들어가 있어요. 되게 약간 홀로그램처럼 좀 반짝거리는. 그래서 이거 포함가가 또 있네요. 그리고 그러니까요. 크바틸 형이 만든 파티 게임. 진짜 메나를 만드신 분이거든요. 크바틸 형이 그 천재. 그죠? 크바틸 형이 그것이 문제로다. 근데 이것도 되게 화기애애할 수 있는 파티 게임인데. 그리고 2인 게임에서 약간 대전 느낌으로 간다면 벌룬컵, 이것도 좋아하고요. 그리고 요거 괴패킹, 이거 재밌죠. 이것도 아이들과 하고, 아이들이건 어른들이건 이것도 어수선하게 정신사납게 막 룰이고 뭐고, 그냥 빨리 모험을 떠나야 되는데 빨리 짐 싸 하고 막 짐을 쌌는데 누가 빨리 쌌냐 라는 게임인데, 절묘하게 또 맞는 건 맞아요. 이게 그러니까 어른들의, 여기 잘 썼네. 7교 게임. 7교가 이제 조각을 만드는 거잖아요. 보시면 이렇게 상자가 플라스틱이 있는데, 여기에 이 목적지 카드에 있는 플라스틱 물품들을 넣어야 돼요. 근데 이게 될 것 같으면서 안 돼요. 진짜 신기해 이 게임. 근데 확실히 딱 될 때가 있어요. 딱 되면은 진짜 이렇게 딱 맞고 딸깍 닫힙니다. 그때 희열. 그때 희열. 이건 진짜 가끔 어른보다 아이들이 더 잘할 때 있어. 그래서 이런 게임들은 이제 앞서 말한 것처럼 영업용을 했을 때 내가 봐주지 않아도 되는 게임, 되게 좋은 게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영업용 포지션의 게임이 갖춰야 될 정말 가장 좋은 덕목 중에 하나가, 내가 봐주지 않고 열심히 했는데도 상대가, 처음 하는 사람들이 이길 수 있는 확률이 그래도 40-50은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 진짜 좋은 영업용 게임인 거죠. 이거는 뭐 이제 MTS에서 많이 나오고, 저도 이제 소개를 구매 가이드에서 이제 한 번씩 다 다뤘던 게임들이라 묵직한 게임들인데, 이제 할인 폭이 40%로 이렇게 쭉 나왔습니다. 간단한 카드 게임 또 좋아하시면 생지 파티 괜찮았어요. 생지 파티도 재밌고. 그리고 이게 이제 트릭 테이킹이죠. 트릭 테이킹인데 1대1 트릭 테이킹이 최근에 했던 것 중에 신선하다고 느꼈던 게 그 지킬 앤 하이드. 이가 조금 신선했는데, 저희 클레임도 재밌더라고요. 특히 이왕 클레임 하실 거면은 무조건 2개 추천드려요. 하나보다는 2개 다 같이 하셔가지고 섞어서, 왜냐면 이게 같이 섞어서 쓸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아까 말한 제왕의 불꽃과 제왕의 깃발을 섞어서 유닛들을 어떤 조합으로 나오는지에 따라서 게임의 리플레이성이 달라지듯이, 이 클레임도 1탄과 2탄을 섞어서 쓰는 거에 따라서 좀 조합이 달라지고, 이제 클레임이 트릭 테이킹인데 서로 그냥 한 장 내는 거예요. 한 장 내고 너도 냈고, 내가 낸 걸 이 사람이 내야 되는 거고, 없으면 다른 거 내도 되고, 트릭 테이킹 따라가야 되는 건데, 높은 숫자가 트릭을 가져갑니다.
트릭을 가져가서 이렇게 각 종족마다 트릭 개수를 비교해서 트릭 개수가 많은 사람이 종족의 지지라는 걸 받아요. 그런데 5개의 종족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최소 이제 3개 혹은 뭐 4개가 될 수도 있지만 최소한 3개가 되면은 승리하는 그런 게임입니다. 그러니까 막 4개 이걸 다 지지를 얻어야지 이렇게 하는 거는 바보 같은 짓이고요. 5개 중에 내가 집중적으로 3개만 집중적으로 전략 투자를 해야 되는 그런 트릭 테이킹 게임인데, 또 이 5개의 종족 카드가 저마다 능력이 조금씩 달라요. 능력을 쓰는 재미가 달라서 아까 말한 것처럼 그 클레임 1과 2에서 나오는 그 종족들이 달라요. 어떠한 조합으로 나오냐에 따라 이 카드를 어떻게 쓰지? 내가 유리하게 이기고 있다가도 반대로 역전이 되는 경우가 심심치 않게 나오거든요. 클레임이. 그런 거 보면 되게 잘 만들어진, 그러니까 끝까지 방심할 수 없는 트릭 테이킹 게임인 것 같아요. 글래스로드, 글래스로드와 라그랑아, 이거 이제 이 정도 포지션이면 제가 앞서 좋아했던 알마마터 정도의 포지션이죠. 그렇게 말하면은 이제 라그랑아가 좀 더 난이도가 좀 더 있는 느낌이고요. 글래스로드는 그거보단 좀 더 쉽다기보단 좀 더 평온한 느낌? 예, 왜냐면 라그랑아는 보면은 좀 중앙의 농경 타일에서 인터랙션이 살짝 있어요. 그래서 3인 정도 베스트의 느낌, 라그랑아는. 그런데 글래스로드는 2명. 그러니까 이게 글래스로드도 인터랙션이라기보다는 사람이 많아서 영향을 받아요. 왜냐면 액션 카드를 할 때 5개를 고르긴 하지만 상대가 고른 액션 카드가 있어. 상대 턴에 누가 골랐어. 그럼 내가 그걸 보조로 공짜로 할 수 있거든요. 실은 3개만 해야 되는데. 그런 식으로 2개를 누군가가 할 것 같은 걸 껴 넣으면 나는 총 5액션. 그러니까 상대편보다 좀 더 많은 턴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비대칭 액션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그런 매력이 있는 거고, 그 외에는 뭐 일꾼 놓으면서 자원을 가져와서 자원을 가지고 땅을 사고 뭐 빌딩을 하고 약간 우베 특유의 그런 느낌이 있는 거고, 좀 독특하다고 하면은 기도하고 일하라 때 보여진 것처럼 이렇게 자원 휠이 있는 그런 건데, 이것도 뭐 글래스로드는 저희 보드게임 구매 가이드에서 한번 설명했기 때문에. 그리고 릴리퍼트도 18 시리즈 입문작으로 많이 추천을 하잖아요. 18 시리즈 게임을 궁금했는데 처음 하시는 분들 추천드릴 만한 게임이고요. 그리고 돌돌돌 이거 아이들 게임이라고 생각했지만 되게 좀 재밌게 했던 느낌도 있고요. 이거 그렇지 안 해본 게임들이고, 이제 여기는 쇼텐토텐 2는 1을 안 해보신 분들은 2 괜찮은 것 같아요. 이게 보면 쇼텐토텐, 그러니까 1은 뭔가 힘겨루기, 아까 그 클레임처럼 먼저 몇 개를 과반수 이상을 이득을 취하는 쪽이 이기는 그런 줄다리기 싸움이라면, 쇼텐토텐 2는 약간 공격과 방어가 생긴 비대칭적으로 싸우는 느낌이라서 카드를 놓고 뭐 족보 싸움이긴 하지만 좀 다른 느낌이라서 재미가 좀 다르다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원을 굳이 없다, 뭔가 쉬운 걸 원하신다고 하면은 아무래도 당연히 2는 비대칭이다 보니까 내가 공격자도 룰을 알아야 되고 방어자도 알아야 되고 좀 룰이 다르거든요. 그런데 1은 내가 공격 방어가 없이 서로 똑같은 요소기 때문에 단 특수 카드들이 좀 있죠. 그래서 그것들만 파악하면 돼서 1이 좀 더 쉽긴 쉽습니다. 그런데 뭐 이제 공격자와 방어자 역할을 서로 바꿔가면서 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뭔가 많이 돌아갈 수 있는 리플레이성적인 측면에서는 2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야, 저기까지 팝콘 구매 가이드 정말 지금 제가 3시간 이상을 떠들네요. 와, 이게 이제 편집을 이제 해서 나가겠지만 그 정도로 게임이 또 많았고요. 또 연말이다 보니까 또 소개하고, 저도 만약 이런 기회가 아니면 좀 힘줘서 소개하는 영상이면은 굉장히 기회가 드물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마침 다양한 게임들을 그래도 간략하게 느낌을 소개할 수 있는 시간이라서 이거 우주TV에서 소개 안 했던 게임들인데 싶은 것들은 제가 한 번씩 얘기를 한 거라 영상이 조금 길어질 수도 있는데, 그 점은 뭐 여러분들이 좀 클립으로 잘 나눠서 제가 나눠놓을 테니까 잘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여러분들 이제 벌써 연말이에요. 벌써 이제 곧 크리스마스가 다가옵니다. 여러분들 연말에 뭐 코로나가 심해져가지고 이제 아쉽게 뭐 파티 게임은 정말 아쉽게도 이제 할 수 없게 됐지만, 그렇지만 우리 모두 안전하게 모두 다 무사히 코로나가 빨리 끝나길 기도하면서 재밌는 게임들, 그래도 뭐 둘, 셋 혹은 혼자라도 즐길 수 있는 게임들이 많이 나오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밌는 게임들 많이 또 챙겨 놓자고요. 또 동면을 준비해 식량을 비축하는 것처럼 재밌는 파티 게임도 여러분 이 타이밍에 또 비축해두는 건 어떨까요? 그러면 저는 또 다음에 재밌는 게임을 들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때까지 여러분 모두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